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장 이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를 중심으로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자료 순서는 크게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요, 그다음 치료기기의 주요 기업 및 제품 개발 동향,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요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은 사실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WHO 같은 경우는 건강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ELS라는 용어에 기원을 하고 있으며 ELS를 비롯한 빅데이터, 유전체학,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컴퓨터 과학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디지털 헬스의 범주로 모바일 헬스와 건강정보기술,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개인 맞춤형 의료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로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플랫폼, 소프트웨어, 센서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협회인 AMA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임상 목적으로 환자와 연계되는 광범위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임상 목적의 범위로는 임상 데이터의 수집, 조합, 해석, 사용, 성과, 의료의 질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시로 텔레메디슨이나 텔레헬스,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원격 모니터링, 앱과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헬스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광의적 개념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모든 헬스케어 분야, 협의적 개념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인공지능 등이 포함되는 헬스케어 분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의료와 정보통신의 융합을 디지털 헬스케어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과 융합해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규제기관이나 관련된 법률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약처에서는 의료제품의 사전 상담 운영 및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 기기는 정보통신과 모바일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모바일 의료용 앱이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통해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은 총 2건이 있는데요. 먼저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건강관리 및 연구개발, 사후관리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주요 기관을 통해 정의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확인해 보았을 때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헬스케어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협회는 2022년 발표된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치평가 및 통합 가이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술 분야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사적 시스템 지원 기술 분야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병원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임상관리 행정을 위한 툴과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 등이 이와 관련된 기술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임상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기술 분야는 주로 임상의와 임상 보조 인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의료 정보 기술, 전자의료 기록 및 처방 시스템, 현장에서 즉시 진료가 가능한 포인트 오브 케어 및 워크플로우 기술, 또한 원격 의료 플랫폼,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 등이 이와 관련된 기술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5번째에 있는 부분은 실제 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인데요. 먼저 세 번째로는 환자를 위한 웰니스 지원 제품 기술들입니다. 비의료 목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수집, 저장,
전송하는 제품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제품 예시로는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앱이라던가 피트니스 액티비티 트래커, 약물 알림 앱, 비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센서 또는 소비자의 건강 정보 등이 이와 관련된 기술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 환자를 위한 진단 모니터링 기술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단 보전 모니터링 제품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제품 예시는 디지털 진단, 바이오마커, 원격 환자 모니터링 도구,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생체 정보 센서 또는 약물 센서, 이와 연결된 약물 전달 장치들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 기술은 실제 의료적 중재 및 치료를 재룡하는 제품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우리가 오늘의 강의 주제로 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밖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실제 치료기기로서 인슐린 펌프라던가 인공췌장, 인공심장 박동기 같은 제품군들도 이에 해당되는 기술군에 해당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히 이 앞에 마지막으로 세 개 말씀드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웰니스 관리 영역에서 최근에는 점차 건강 및 질병 관리 분야로 수요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주로 운동 및 라이프 스타일, 스트레스, 다이어트 및 영양관리 등 웰니스 영역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22년도에는 50%까지 감소하였고요. 이를 대체해서 질병이나 여성 건강 및 임신, 치료 복약 및 관리 부분에 대한 비중들이 매우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술의 기준과 접목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의 기준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던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모바일 의료용 앱, 무선기술 및 의료기기 데이터 시스템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접목 분야로는 디지털 의료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헬스, 의료정보기술, 원격 의료나 정밀의료, 디지털 치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DA는 이런 디지털 헬스에 대한 기술과 접목 분야를 제시를 하면서 2022년도에 실제 의료기기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기 평가부 내에 디지털 헬스 전담 조직을 별도로 신설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된 신설된 조직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 케어의 기준과 접목 분야에 대한 담당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소개가 되었는데요. 결국 디지털 치료기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한 분야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유사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디지털 치료기기 협회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학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틀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범주를 좀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가장 협의적인 개념으로서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검증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임상적 근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디지털 의료는 이 디지털 치료를 조금 더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치료 목적 외에도 진단이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게 되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와 마찬가지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 절차라던가 임상적 근거를 동일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의료나 디지털 치료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의료와 비의료 영역을 모두 포괄하게 되고요. 또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 모든 제품 범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과는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검증하기 위한 규제 절차라던가 이와 관련된 임상적 근거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료제의 역사는 과거 의약품부터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 산업화 이전부터 세대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화 이전 단계에는 전통 의약품이라는 형태로 명칭이 되었었고요. 이런 전통 의약품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치료제는 흔히 케미컬 의약품으로 명칭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생약이나 새로운 물질 등 인체 내에 약효를 발휘하는 물질들을 인공적으로 화학, 합성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세대 치료제는 요즘 많이 들어보신 바이오 의약품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에서 유래한 것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3세대 치료제는 지금 이번 교육의 주제인 디지털 치료제로 명칭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1세대, 2세대 치료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역사는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0년에 미국의 웰닥이 당뇨병 관리와 관련된 모바일 앱을 시판을 하면서 상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제의료기기 규제조합 포럼에서 또 FDA와 함께 디지털 치료제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한 종류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 체계를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정의를 하였고 정식적으로 의료기기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미국에서 디지털 치료제 업계가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협회를 발족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동들이 결정이 되게 되었고 실제 2017년도에 미국의 페어테라피틱스라는 기업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미국의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계 가전대회 CES에서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치료제를 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적으로 주목되는 전체적인 역사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의료기기라는 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개념은 2011년도에 국제의료기기 규제기관 포럼을 통해서 최초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이면서 하드웨어인 의료기기의 일부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는 다음의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이나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포함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PC와 같은 범용 컴퓨터 플랫폼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기나 다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범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되거나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크게 SAMD와 SIMD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SAMD는 말 그대로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SIMD는 의료기기 안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사실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임상적 근거와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약품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반면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의약품은 독성 및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비용 측면에서 의약품은 개발 기간과 비용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 대규모의 제조시설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개발 기간이라던가 제조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로 복약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의약품은 환자의 복약 여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렵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의 사용 여부를 실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환자 상태 모니터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약품은 실제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외에는 환자 상태를 관찰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서 실제 이 환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약품은
환자의 그 복용으로 인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렵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관련된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와 치료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바꿔서 치료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유형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유형과 직접 치료를 통해 기존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독립적인 치료 효과는 없지만 기존의 치료제와 병용해서 치료 효과 향상을 지원하는 제품을 보완제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기존의 치료제 대신 사용이 가능하면서 기존 치료제와 병행 시에는 조금 더 치료 효과가 향상되는 제품의 대체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임상적 근거라던가 치료 효과에 대한 입증을 위한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이 제3세대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는 부분이 추가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 모두 ICT 기술에 기반한 의과학적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라는 점이고요. 전자약은 하드웨어에 기반한 의료기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자약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신경계에 자극을 줌으로써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가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식약처는 디지털 치료제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식 구분하고 있지만, 전자약은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일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범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의약품과의 차이점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 비용 및 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은 평균 10년에서 15년 이상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제품 개발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굉장히 짧고요. 반면에 이런 짧은 기간과 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식약은 독성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중독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사용 데이터 수집 분석 측면에서도 디지털 제품의 특성상 환자의 제품 사용 시 연속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런 데이터가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상적인 분석 및 연구 방법이 필요합니다. 환자 수용성 측면에서도 실제 의약품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는 관리 스스로 이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대해서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한 이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환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환자의 사용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특성상 제품의 수정 보완이 수시로 가능하지만, 이 개선된 제품이 실제로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앞서 설명한 유형에 따라서 보완제 그리고 대체제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체제 같은 경우는 기능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기존의 치료 효과를 보완하는 형태인지에 따라서는 독립형과 증강형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제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질병 장애를 치료하는 것인지, 예방 관리하는 것인지, 복약 관리 및 최적화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질병 장애 치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제품 사용 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제품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관리 및 예방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군이고, 위험도는 질병 장애의 치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복약 관리 및 최저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경우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위험도 자체는 질병 장애 치료와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 설명한 유형과 제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첫 번째로 질병이나 장애 관리 예방을 위한 보완형 제품 또는 대체형 제품, 그리고 복약 관리를 위한 증강형 제품,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한 보완형 제품,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형 등 총 5개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치료기기의 판단 여부의 첫 번째 특징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제품인지에 대한 여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함은 PC 또는 모바일 제품, 범용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 제품이 환자의 질병을 예방 또는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질병 여부는 국제질병분류라던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 대상에 해당되는 여부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세 번째 판단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제품의 치료 기전이 과학적 또는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한 임상진료 지침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임상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지 또는 임상시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면 디지털 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식약처를 통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 예시들도 들고 있는데요. 예방 및 관리에 해당되는 제품군 같은 경우는 뇌전증 및 시력 저하를 예방한다던가 조현 증상을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제품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약물 부작용이라던가 근감소증을 관리하고 고열 및 혈당 유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이와 관련된 제품군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라던가 파킨슨경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던가 또는 알코올 중독 또는 만성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품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주요 기업 및 제품 개발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PC 기반의 앱, 두 번째는 가상 증강 현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 번째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다섯 번째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PC 기반의 앱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상 가장 기본적인 기술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를 위해 텍스트나 비디오,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PC 기반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 증강현실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도 모바일 PC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모바일 앱에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의 환경이나 이미지를 통해 환자가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거나 모니터링 또는 조작을 통해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환자의 질병을 예측 진단하거나 맞춤형 진료 방법 등을 제시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환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환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게임 내 캐릭터 조종을 통해 다양한 과정을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치료 및 재활 과정을 수행하는 형태의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이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뇌파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뇌 기능 향상을 통해 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 또는 치료 등에 활용되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주요 활용 기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관리 예방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앞에 A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치료라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통증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치료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 기기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관리 분야는 중증 환자나 만성질환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통한 행동관리에 대한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 분야 같은 경우는 경도인진장애 환자의 인식재활 치료라든가 체중 감량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의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분야별, 세부 분야별로 디지털 치료기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예시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및 행동장애에 사용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들인데요. 이에 사용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게임이라던가 가상 증강현실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 게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용 시 주의되는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치료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의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사로는 미국의 플로레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VR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키리 이터랙티브 랩이라는 곳에서는 호버보트를 타고 모험하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장애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앱을 사용해서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전통적인 의약품을 보조하는 형태의 제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고요. 리셋이라는 제품을 통해서는 알코올이나 코카인, 마리화나 등의 제품 사용 문제의 치료를 돕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모바일 앱에 스스로 중독 약물에 대한 갈망과 사용 여부, 유발인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이를 중독 약물을 남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다른 디지털 치료 앱인 리셋55 제품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남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요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가상 증강현실이나 게임 형태의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제품은 실제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게임을 통해 재활치료 연습을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스위스의 마인드메이즈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은 재활 전문가가 처방한 개인화된 운동요법을 따를 수 있도록 가상현실 기반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 증강현실이나 웨어러블 기기, 3D 모션 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운동요법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는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고요. 미국의 메드리댐이라는 기업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뇌성마비 환자들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듬감 있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음걸이와 움직임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수면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빅헬스에서는 수면에 대한 인식과 목표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추면 수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의 EMBR 랩이라는 곳에서는 온도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웨어러블 기기를 전용 앱과 연동시켜 착용하고 상황별 최적 온도를 찾아 수면에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인지행동 치료 앱을 통해서 사용자의 흡연 욕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일부 제품은 금연 이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제품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봇이라는 기업은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별도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센서를 통해서 흡연 충동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릭 테라퓨틱스라는 곳에서는 모바일 앱 기반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흡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동기부여라든가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흡 훈련,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앱이나 치료 개입을 위한 가상 증강현실,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해서 통증의 감소 또는 감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디지털 치료기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플라이드 VR이라는 곳에서는 만성 통증에 영향을 주는 생리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괄하는 가상현실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 진단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로서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윙 테라퓨틱스라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12주에 걸친 섬유 근육통 등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입니다. 다음은 당뇨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입니다. 당뇨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근본적으로 당뇨를 예방 관리하는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슐린 치료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루코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당뇨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90개 이상의 당뇨 장치와 병원 데이터를 동기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마다 헬스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 생활방식 교정 등을 통해서 전담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온라인 동료 그룹 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분야별 디지털 치료기기의 주요 기업과 개발 기술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페어 테라피틱스는 사실상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의 대표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2017년도에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받았고요. 불면증과 조현병,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아킬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게임형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현재 미국의 CE 인증도 획득을 했고 ADH 외에도 자폐증과 우울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의 빅헬스 같은 경우는 불면증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미국의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의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는 현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클릭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금연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가 되어 있고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편두통 등과 같은 제품 개발 분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되진 않았지만 큐어앱이라는 일본의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을 소개를 드리자면 금연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일본에서 상용화하였고요. 실제 일본의 의료기기 규제기관인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았고 건강보험 수가까지 적용돼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은 미국에 비해서는 대부분 개발 중이거나 식약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인 단계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에 2개의 제품이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로 불면증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유넵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허가형 임상시험을 추진을 했고 최근 외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인지장애나 뇌전증 등에 대한 분야로 제품 개발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네멘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0년 이상 된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유일 호흡재활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 중이고 현재 허가용 임상을 위한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임메드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업이고요. 통합관광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사업을 전환하였고 불면증 치료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웰트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고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 불면증 분야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기업입니다. 그 밖에도 하이와 이모코그 같은 경우는 불안장애와 경도인진장애 분야에 대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식약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국내와 해외의 디지털 치료기기의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각 규제기관별로 제품의 수와 활용 범위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총 63개의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고 특히 심혈관과 마취과를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진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시판전 신고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 6건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판전 승인 제품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면서 제품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임상시험 진행 중인 제품은 11건이 있고 불면증이나 시야장애 등 7개 진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식약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도참고 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 핵심 내용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과 적용이 국내에서도 점차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소아근시나 불면증 등 8개 분야에서 2022년도에는 ADH나 지능발달, 경도인지장애 등 12개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임메드나 웰트 같은 2개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허가와 관련된 지원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회적 배경과 산업 환경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장애와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및 치료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한 부분이 이 디지털 치료기기의 수요를 높이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빠른 디지털화 그리고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바뀌면서 능동적으로 환자가 건강관리에 참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제품들을 바이오 헬스 산업에 접목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산업 환경, 국가 정책에 따라서 건강의 예방, 치료, 관리 수단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치료기기의 분야에 주목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 규모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핵심 기술 키워드로 선정되는 등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국가별 주요 정책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혁신적 제품으로 분류하고 신속하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고 독일의 경우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따라서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디지털 건강관리 앱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규제당국의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서티를 통한 기업 인증을 한다던가 조건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수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나마 독일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제품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서는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별 관리 방안이라던가 지원 정책들이 추진을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별도의 빠른 인허가와 산업 육성 정책을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적 배경과 국가적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배경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 1,750억 달러에서 25년 6,5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약 24.7%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 29억 달러에서 25년엔 89억 달러, 연평균 20.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약 15.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19년 123억 원에서 25년 529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약 27.2%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장은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들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 53.2%로 가장 많고, 유럽이 약 30%, 아시아 지역이 약 1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이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북미 지역이 약 810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2025년에는 아시아 지역이 약 1억 7천만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중심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가장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늘어가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용 수요에 따라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앞에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 간의 시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제품 상용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사용되는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 중 가장 많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분야입니다. 실제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하고, 이 부분은 국내나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ADHD나 중독, 등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분야도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의약품 또는 치료 방법을 대체 보완하는 형태로 인해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 경쟁력은 최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대비 약 68.4%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실질적인 기술 수준 격차 연수로 보면 약 2.6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 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은 4위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과의 격차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기술 변화 속도와 경제적 수명을 예측하는 기술 수명 주기는 약 7.7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타 기술 분야 대비 매우 기술 주기가 짧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유망성과 활용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니스 관리에서 건강 및 질병 관리 영역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점차 디지털 치료기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는 가장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신경정신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더욱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현재 의사 처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예방 관리 영역으로는 개인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앞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 단계의 제품들이 많아서 충분한 임상적 근거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인 페어 테라피틱스의 파산 사례는 이러한 허들을 넘지 못했던 극명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저희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임상적 근거를 증명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증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개념과 활용 동향, 시장 전망을 설명드렸고요. 사실 이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념과 전체적인 시장 전망을 굉장히 브리프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